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50년 넘게 넘지 못했던 해결료의 벽을 마침내 넘으려는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해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성이 공식적으로 명시될 예정입니다. 이건 1974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 이후 단 한 번도 문서로 적시된 적이 없던 내용으로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원자력 주권을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6위권의 원전 강국이면서도 해결료를 직접 농축하거나 재처리할 권한이 없어 핵심 기술을 빌려 쓰는 구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원전을 26기나 돌리고도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연료를 해외에서 사 와야 했고 사용 후 해결료는 국내에 쌓여만 갔습니다. 미국은 늘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농축과 재처리를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동맹국 간 기술 공유를 통한 전략 자립 강화를 강조하며 한국의 제한적 핵주기 권한을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은 곧 핵심 방위력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결료를 가공할 수 있다는 건 향후 핵추진 잠수함 추진체나 핵융합 실험로, 심지어 위성용 동력권까지 자체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기술이지만 이번 합의문 문구에 농축 및 재처리의 한국 내 추진 방향성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한국은 실질적으로 해결료 주기 독립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 한국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적 관세 협상과 핵기술 협정이 동시에 다뤄진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한화 약 49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는 신뢰와 기술 공유의 거래이자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을 핵심 동맹국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십 년간 핵 관련 기술 이전을 거절당해 왔습니다. 2015년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당시에도 미국은 재처리 불가 조항을 강하게 유지했죠. 그로 인해 우리 연구진은 실험실 단위의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만 진행해야 했고 실제 상용화는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원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R 1400 수출 성공으로 신뢰를 얻었고 핵연료봉 제조 원심 분리 기술에서도 이미 일본과 프랑스를 넘어설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미국이 더는 한국을 제약할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합의문은 그래서 협정 개정의 신호탄이자 핵자립의 출발점으로 평가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추진에 동의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기술 허가가 아니라 동북아 전략균형의 중심축이 한국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후견 아래 해결료 재처리권을 제한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그 권한을 얻게 된다면 동북아에서 사실상 핵주기 완전 보유국은 한국과 일본뿐이 됩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산업 역량 그리고 안전관리 수준에서 보면 한국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은 투자와 관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핵주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 주권의 최종 열쇠가 바로 핵연료 재처리입니다. 외신들이 이를 한국의 핵주권 시대 개막이라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지금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던 수입형 동맹에서 기술과 자본을 교환하는 대등한 전략동맹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회담은 그 상징적인 첫 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핵을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번 합의문은 우리가 핵연료를 직접 다루고 스스로의 기술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선언하는 문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진짜 의미의 원자력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974년 체결된 한미원자력 협정인 123 협정에 따라 핵연료 재처리와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철저히 금지당해 왔습니다. 당시 협정은 한국이 핵개발 의도를 가질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미국이 동맹국의 기술적 자립을 제한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의 기술력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원전의 95% 이상을 국산 기술로 건설하고 자체 원심 분리
만들기 설계와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통해 이미 실용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비핵 보유국 중 가장 높은 핵연료 주기 역량을 가진 국가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핵연료제 처리가 가능해지면 어떻게 국제적인 위상이 바뀔까요? 먼저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은 자국 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스스로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한국에는 2만 톤이 넘는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로 쌓여 있으며 2031년이면 임시 저장 시설의 90%가 한계에 도달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를 해외 위탁 처리할 수도 자체 재활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처리 권한이 확보되면 이 막힌 순환이 뚫립니다. 단순히 저장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순환 체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재활용하면 연료비를 최대 4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원전 운영 단가를 낮추고 신형 SMR인 소형 모듈 원전과 해상 원전 사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그 파급력은 큽니다. 핵연료를 자체적으로 농축할 수 있다는 건 핵 추진 잠수함과 우주 원자력 추진체 개발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한국 해군은 이미 장보고포급으로 불리는 차세대 잠수함을 구상 중이며 그 추진체에 들어갈 저농축 우라늄의 자급 능력을 확보한다면 더 이상 미국의 연료 승인 절차에 묶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미 20% 미만 농축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프랑스와 영국은 핵무력 보유국으로서 완전한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합류한다는 건 외교적으로 한국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 논의되는 농축 한도가 20%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으로 20% 미만의 우라늄은 군사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범위 안에서도 핵 추진체 개발이나 고속노용 연료 제작이 가능합니다. 즉 법적 제약 안에서 실질적인 기술적 자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한미 간 서면 약정만 체결되면 영구적 효력을 갖게 되고 이후 추가 승인 없이 시설 건설과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건 외교적 독립이자 기술적 자유의 선언입니다.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회담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핵연료 독립국가로 올라서는 출발선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형 핵주권 시대의 실질적인 개막이며 외신들이 한국이 진정한 에너지 강국으로 변신할 시점이라고 평가한 이유입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문구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될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추진 허용이라는 단 한 줄의 문장은 앞으로 한국의 국방과 산업 그리고 외교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녔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근거로 한국의 핵연료 기술을 철저히 제한했고 우리 연구진이 파이로 프로세싱 실험을 진행할 때마다 감시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금기가 깨집니다. 한국이 재처리와 농축을 허용받는다는 건 핵연료 주기를 스스로 설계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원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국의 기술로 완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국방력 측면에서 보면 우라늄 농축 기술은 곧 핵 추진체 기술과 직결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은 연료 공급 문제 때문에 늘 미국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농축 우라늄을 자체 확보할 수 있다면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실질적으로 독자 건조할 수 있는 유일한 비핵 보유국이 됩니다. 이것은 바다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략의 판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일본도 호주도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전에 대한 모든 설계, 제조, 농축, 재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한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를 국내에 묶어두는 효과를 가져오며 10년 단위로 보면 수백조 원 규모의 국가 경쟁력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건 단기적 비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핵기술 주권을 얻는 대가라면 이는 그 이상입니다. 돈으로 산 기술 독립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얻어낸 전략적 자율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더 나아가 외교적으로도 이번 합의는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농축 재처리 추진을 문서로 인정한다는 건 한국을 단순한 군사동맹국이 아니라 기술 동맹국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입니다. 이건 일본보다 한 단계 높은 신뢰의 표시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보증 아래 제한적으로 재처리를 허용받았지만 그 대신 모든 절차에 미국의 승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합의문이 공식화되면 한국은 사전 승인 없이도 자율적으로 핵연료 순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핵에너지 주권국가로의 승격이며 국제사회에서 기술 강국
공산국으로서의 지위를 공인받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1970년대 프랑스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자국형 원자력 체계를 세웠던 것처럼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이 기술 주권을 회복하는 제2의 드골 선언으로 남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수입국이 아니라 공급국으로, 허락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받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문은 그 변화를 공식적으로 세계에 선언하는 역사적인 문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9월 24일 한국 원전 제철이 가능해진다 영상입니다. 최근 국내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힌 발언이 한국 사회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의 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미국과 기본 방향에서 합의했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은 보여주기식의 정책 발표가 아니라 한국 현대 외교사에서 가장 큰 분기점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언 하나로 한국의 에너지 주권, 국제 비확산 체제, 그리고 동북아 전략 환경이 동시에 요동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을 단순히 허용됐다 혹은 합의됐다라는 피상적 해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로이터와 AFP 같은 외신들은 이번 합의가 최종 결론이 아니라 논의를 개시하기로 한 신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기존 123 협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즉, 지금 한국이 얻어낸 것은 결과라기보다는 출발선에 가까운 겁니다. 허용의 방향성이 잡힌 건 사실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건 앞으로의 외교와 안보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의 상황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내 원전 26기는 여전히 전체 전력 생산의 약 31%를 담당하며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원전 비중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용 후의 연료 저장 공간입니다. 고리원전은 이미 저장률이 93%를 넘어 내년에 95%를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성, 한빛 역시 각각 2029년, 2033년 무렵이면 포화에 도달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기술적 지표가 아니라 국가 시한폭탄에 가깝습니다. 지금처럼 수죄 쌓아두는 방식은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고 주민 수용성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재처리와 농축이라는 두 가지 해법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포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돌파구, 또 하나는 불안정한 연료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현재 한국 원전 연료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에서 공급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 공급망은 언제든 차단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러시아산 우라늄 의존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 농축 능력을 확보하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안전한 대체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원자력협회 보고서는 한국이 에너지 자립을 위해 농축 및 재처리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번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으로 저장 포화와 연료 수급 불안을 지목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이번 논의는 단순히 에너지 안보 차원을 넘어섭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할 경우 동맹국이 미국의 비확산 원칙 안에서 어디까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한국이 핵연료 주권을 확보하면 동아시아 전략 균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외신들의 시각은 이번 사안이 에너지 문제를 넘어 국제 전략 질서의 판도를 바꾸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국적 현실을 짚어보면 그림은 더욱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5위권 원전 운영국이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수출하면서 국제 비확산 신뢰를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IAEA 4차를 단 한 번도 거부한 적 없고 민수 목적의 원자력 활용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는 단순히 핵무기 잠재력과 연결짓는 시선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핵무장이 아니라 연료 자립과 폐기물 관리 능력이라는 산업적이고 실질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지키면서도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받고 나아가 원전 수출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상황은 한국이 허용을 얻어낸 게 아니라 허용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짧지 않고 미국 의회와 IAEA 그리고 동맹 네트워크의 다층 심사라는 높은 문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과정을 제대로 뚫어낸다면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 국제 비확산 체제 속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에너지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전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합의가 갖는 진짜 의미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전략적 과제가 드러납니다. 해외 외신들은 한국의 농축 재처리 가능성이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군사적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에도 직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니홍에이자이 신문은 한국이 핵연료 주권을 확보하면 동아시아 전략 균형의 새로운 불안 요소라고 해석했고, 워싱턴 포스트 역시 에너지 자립을 넘어 동맹국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시험하는 중요한 선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방산 영역에서의 파장은 크고도 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원자로 기술을 수출할 수 있었지만 연료 공급과 사용 후의 연료 회수는 러시아나 프랑스 같은 공급국 의존도가 컸습니다. 그런데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보한다면 원자로에서 연료와 폐기물 관리까지 풀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세계 원전 시장에서 러시아 로사톰이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이유가 바로 장기 연료 리스와 폐기물 회수 서비스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 능력을 갖추면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이나 중동 국가들에게 완벽한 대체 공급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폴란드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대량 구매한 배경에 풀패키지 방산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 장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원자력 산업의 가장 핵심인 재처리 기술까지 가능해진다면 한국은 구매국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원자력 산업은 수십 년간 유지되는 초장기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연료 공급권까지 확보하면 최소 수십조 원대의 안정적 수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바라카 원전 수출 계약은 200억 달러 규모였지만 여기에 연료 공급과 사용 후의 연료 관리까지 더했다면 수익 규모는 2배 이상 커졌을 겁니다. 한국이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순간 원전은 건설 프로젝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0년짜리 국가 간 협력 패키지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의 외교적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내부 보수 싱크탱크들은 여전히 한국의 농축 재처리를 잠재적 핵무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45톤 이상의 플루토늄 재고를 보유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국까지 권한을 얻는다면 도쿄의 입장은 더 곤란해집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홍20 스텔스 폭격기 공개와 맞물려 한국의 에너지 자립을 군사적 잠재력으로 연결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합의는 한국의 기회이자 리스크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아온 독보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IAEA 사찰을 거부한 적 없고 핵무기 개발을 의심받은 사례도 없습니다. 오히려 UAE 원전 수출을 통해 비확산 모범국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이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보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위협보다 새로운 비확산 모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협정을 통해 핵무기와 무관하다는 투명성을 제도화하고 파이로 프로세싱 같은 비확산 친화적 기술을 확대한다면 오히려 국제원자력 질서 안에서 신뢰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마주한 상황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교차하는 갈림길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분명 전례 없는 진전이지만 해외 외신이 지적했듯 최종 허용으로 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연료 자립을 향한 발걸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의 전략적 지위는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국내 현실은 시급합니다. 원전 저장 수조는 이미 포화 단계에 접어들고 연료 공급망은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연료 주권을 확보한다면 한국은 에너지 위기를 넘어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원자로 수출만 하는 나라와 연료 공급에서 재처리와 폐기물 관리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나라는 전혀 다른 레벨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로사톰이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한 배경이 여기에 있고 한국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떠오른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다른 나라들이 곱게 볼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외교적 파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합니다. 일본은 플루토늄 재고 문제로 국제사회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한국까지 재처리 권한을 얻게 되면 핵 도미노 프레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중국은 한국의 에너지 자립을 군사적 잠재력으로
기술로 연결지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한국이 이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느냐입니다. 비확산 원칙을 정면으로 지키면서도 산업적 논리를 촘촘히 제시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군사적 연계 가능성은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국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비확산 체제 속에서 자율성을 확보한 첫 번째 모범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방산과 에너지 수출을 하나로 묶는 한국식 패키지 모델을 완성한다면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K방산이 이미 유럽 중동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료 자립과 폐기물 관리 능력까지 더한다면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토털 솔루션 제공국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늘 기술과 신뢰를 쌓아왔고 이제는 그 성과를 세계가 인정할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의심과 경쟁국들의 견제를 뚫어내고 한국이 농축제처리 권한을 온전히 확보하는 순간 세계는 한국이 하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